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조기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선 분이죠. 오늘은 잘 나가는 형 한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 아닌 것 같고 3개월 만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28일 앞으로 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세 번째 도전인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도전할 때 2017년부터 계속 곁에 지키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뭘 맡고 계시죠? 저는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워낙 또 금융 쪽 전문가시기도 네, 하니까 그 이번 대선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만들겠다는 진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고 네. 성장을 통해서 그 과실이 국민들에게 잘 배분되는 사회,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공기와도 같잖아요. 네. 예, 항상 필요한데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죠. 그걸 우리가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 민주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예. 병력을 동원한 뭐랄까 이 장기 독재를 꿈꾸는 한 사람의 야욕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많은 불안에 떨었고 경제도 폭망했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망신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들고 싶은 진짜 대한민국의 첫 번째는 정말 민주주의가 넘실거리는 국민의 목소리가 네.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잘 섞여서 네. 정말로 국민이 정치를 한다라는 것을 국민이 느끼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정말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골이 더 깊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세계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트럼프가 출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확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잘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방점은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 없이는 복지와 분배도 네. 한계적일 수밖에 없고 성장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혁신을 통한 재성장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존중하고 승계하면서도 보다도 성장에 방점을 둔 전략적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슬로건이 회복과 성장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이제 크게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슬로건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한국이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위기가 왔던 민주주의 회복 이런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이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강점 그리고 의원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의 최대 장점은 뭔가요? 이재명 후보의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장점은 시대 정신을 빨리 잘 읽는다. 그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외친 그랬죠. 정치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는. 예. 그때 가장 먼저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면서 뭐 그전에도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노출돼 있었지만 그때 좀 더 정치적으로 각인된 그런 모습을 띈 거죠.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김혜경 여사가 직접 운전하면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애워쌌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본청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빨리 잘한다. 순발력이 있다. 부분이죠. 그래서 순발력도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축적된 내공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성장 또 중도 보수 이런 큰 굵직한 주제를 끄집어냈잖아요. 사실 일반 다른 국회의원들이 끄집어냈으면 여러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이재명 대표 후보가 보여준 그런 신뢰와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그리고 이제 대권 3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든 정치적인 그 역량의 배경을 믿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중도 보수론 그리고 성장 담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일단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그러면 당내 노선 투쟁이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보면은 호불호가 너무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예, 그렇죠. 적극 지지 그리고 절대 안 된다. 항상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이 안 되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극복에 나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이 주변 변두리에서 네.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니겠어요? 변방의 장수. 예, 정말 변방의 장수입니다. 예. 학생 운동권도 아니었고요. 네.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발로가 돼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네. 시민단체 활동도 중앙에 뭐 이를 탈 단체를 활동한 게 아니라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파크뷰 불법 특혜 분양 이런 부분에서도 용기 있게 나섰고 기존의 정통적 정치 입문 과정이 아닌 혼자 열심히 지역에서 시민들과의 교류와 시민 운동을 통해서 그 역량을 보여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칠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상적 과정을 거친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행보와 정말 변두리와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행보는 좀 다를 수 있고 그 과정에 약간의 거칠고 불편하고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행동 양태들이 있어 왔던 거고 네. 그것들이 기존의 언론과 정치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저래?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재명을 낳게 된 소중한 또 배경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 강하고 성장하게 만든 그런 예. 배경이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네. 이제는 전 국민들을 대표하고 또 전 국민들을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년 전에 만났던 기자들과 지금 만나는 기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3년 전하고는 엄청 달라졌다?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야, 이재명 많이 변했어. 성숙했어. 그리고 되게 깊이가 있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성숙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재명은 많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도 사실은 똑같이 성남에서 활동했고 네. 처음 만난 게 처음 만난 건 오래됐죠. 10년대? 아니면 더 2002년, 2003년 그때였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개혁당을 하고 있었고 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 같은 정치적 목표를 갖고 이렇게 운동을 했던 건 아니었고 네. 서로 지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이 한 거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네. 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해서 좀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네. 그때 다시 이제 네. 복귀해서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게 2010년부터. 된 그때 첫인상은 어땠어요? 아까도 기자들이 봐도 3년 만에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2002년 아니면 2010년에 이재명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열정은 후보. 대단했죠. 예, 그리고 이게 뭘 하겠다는 눈빛, 열정과 눈빛 이런 거는 뭐 지금이나 갖고 아무래도 뭐 이 접근하는 과정이 그냥 뭐 동네 친구, 동네 형 스타일이죠 뭐. 야, 좀 해줘봐. 지금처럼 이렇게 대선호가 될 줄은 몰랐죠, 솔직히. 그렇죠. 그때는 뭐 전혀 몰랐죠. 전 진짜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다, 시민운동가다
그런 생각이었고 네. 정말 이 성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는 강하게 남아있죠.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선출될 때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좀 취재를 후배들하고 하면서 이제 성남 쪽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했더니 이재명 후보의 이제 호감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평가가 한쪽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반대쪽은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재명 이제 후보의 형님이 그 안 좋은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소년공이 아니다, 아니면 뭐 9분팔이 그 이제 소년공 하면서 다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재선 씨는 제가 좀 알죠. 같이 영남 향후에 활동도 좀 했었고, 근데 그분은 참 제 기억으로는 망상에 사로잡힌 욕심이 많았던 분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막 상상과 논리가 있어요. 예. 논리가 보편 타당성과 다른 사람들한테 수용될 수 없는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좀 뭐랄까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었을 때 시정 개입을 참 많이 했죠. 그건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 네, 알려진 사실. 인사라든지 네. 뭐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정이라는 것이 국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고 제3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네. 그게 뭐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고 시정이라는 것이 시의 어떤 그 조직과 네. 국가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님이라는 이유로 네. 이제 막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권위도 없으실 뿐더러 항상 사고 위험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던 건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손용공 부분과 팔 구부러진 거는 글쎄요, 그거는 이미 뭐 모든 책이나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네. 성남에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일관된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형님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좀 금시초문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고법까지 갔다가 대법에서 무죄된 게 검사 사칭 네.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예. 근데 그것도 이 파크뷰 특혜 분양을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네. 인권 변호사 신분으로 파크뷰 특혜 분양이라는 거대한 비리의 온상을 소관 세력.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본 거죠. 본인이 눈을 감고 있었거나 모른 채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대장동은 그런 거예요. 대장동도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한 거를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네. 공영 개발을 하려다가 민영 개발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결국에 민영 개발로 밀어붙였던 거고 당시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 사업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민영 개발할 이유가 있나? 시가 좀 더 같이 해서 또는 시가 전부 다 집을 갖고 와서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나눠주면 네. 이게 새로운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이 부정적 시각의 한편이 법률적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적 리스크의 출발은 모두 시민에게 이익을 더 돌려주자. 그리고 부정과 비리가 계속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정의감의 발로로 스타트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타트의 결과로 결국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担게 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혁신과 도전 의식이 결과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본인도 법률적으로 고통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더 시민들에게
뭐라도 돌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치인과 행정가의 본분 아니겠어요? 역할이죠. 네.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길도 나오고 막 터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도둑놈이 매복된 여러 가지. 그런 길도 나오고 이런 이제 험난한 과정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사익 추구라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다. 다 우리 시민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결과에서 그렇게 나온 거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할 거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어디를 튈지 모르면 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가장 담보로 해야 될 조직이 저는 사법부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례적 판결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속 취소도 예. 그걸 기존에 다 날짜로 계산했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그래도 시간으로 계산하라 또 지침이 내려가고 또 당연히 검찰이 구형을 하거나 검찰이 구속을 요청해서 구속된 것이 석방되거나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적으면 검찰은 항소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또 즉시 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심우정 검찰청장이. 예.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로 누적되어 왔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이번 비상계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그다음에 이제 검사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상당히 불신이 누적돼 왔었던 거고 대법원에서의 이번 파기환송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1심하고 2심이 달라요. 네. 그죠? 1심은 유죄. 그럼 2심은 무죄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에 가면 많은 시민들이 이거는 그냥 2심의 연속이겠구나. 그게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빨리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2심을 인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당연히. 다시 1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며칠 만에 졸속으로 하겠다라고 선고 기일을 잡는 거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의 예. 기록을 이틀 만에 봤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건지 지금 무묵부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속에서 소부에 배정된 것을 몇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바꾸고, 전원합의체로 바꾸고 그날 또 심리하고, 그리고 이틀 뒤에 심리에서 최종 결정 내리고, 그 다음 7일 뒤에 재판한 거, 선고 때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짜고 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심을 자초하는 거죠. 도저히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국민의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에 차기 대통령 선거는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월 3일로 결정된 거고. 네. 그럼 그 시간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YS 대통령이 DJ 비자금 수사도 중단하라 했던 거고 그게 그동안에 쌓아온 민주주의의 결과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리하게 개입해서 1심과 2심이 어긋나는 판정을 다시 2심을 번복하고 1심 취지로 돌리는데 그것이 단 이틀 만이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라면 정보고 상황이라고 해서 판단했을 수도 있고 1심 결과에 비해서 2심이 너무 잘못했다라는 판단하에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파기환송을 내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외양과 모양이 더 신중하고 더 철저하게 심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죠. 결정문에 보더라도 소수 의견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토론과 수기의 시간이 부족했다. 예.
그거를 소수 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이 그게 적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소수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예. 명시한 거죠. 그 내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됐는지는 이제 추후에 밝혀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국민이 알아야 될 정보를 대법원이 제시한다 그러면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어떤 목적을 가졌다고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에 급급하다라고 의심을 받는 그런 모양과 외양을 갖추고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사법부를 해체할 때가 됐다 또는 뭐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사법부라는 게 어쨌든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초기는 격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그리고 이제 선거가 말씀하신 30일밖에 안 것처럼. 남았는데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초기의 반응이고요. 지금은 이제 오총을 통해서 정의된 것은 차분해졌습니까? 일단 차분하게 지금 지켜보고 단 대법원이 정말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존의 대법원의 모습을 보아온 것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법원을 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흔들렸죠. 아, 상식과 합리성도 무시하는 대법원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심을 높이고 정말로 플랜 A, 플랜 B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뭐 탄핵안을 제출한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문수 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잘 됐다? 아니면 뭐 김문수나 한덕수나 예.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 둘 다 윤석열 아바타고 예. 두 사람의 단일화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네. 뭐 3당 합당도 있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있었고 DJP 연합도 있었고 뭐 윤석열과 안철수 뭐 이준석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 나름대로 이 지향,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 기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하면은 약간의 시너지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뭐가 다르죠? 똑같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둘 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고 윤석열에 대해서 다 그냥 예스맨으로 그동안에 일했다는 거는 다 드러나는 사실이고 전혀 뭐 시너지가 날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사람 다른 건 그밖에 없어요. 무소속이고 국민의힘 후보다. 그거 말고는 그래도 이념적 전혀 없는 성향은 거죠. 조금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죠? 그래도 약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른쪽. 좀 더 오른쪽. 그래도 한덕수 후보는 조금 더 중간. 그리고 어쨌든 고향도 뭐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 글쎄 그 정도 차별화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지지 기반이 수 있을까요? 같죠, 사실. 예, 저는 그래서 참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그러면서도 지금 더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단일화가 김문수가 되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예. 역시 또 권력은 이제 주변에 티격태격 하고 욕심쟁이들이 있죠. 득실득실 흐리는 거죠. 김재원을 비롯해서 욕심쟁이들이 득실득실 흐리니까 이제는 뭐 대권보다는 당권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받을 때 누가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면 나한테 공천에 유리할까 네. 그런 잡생각들을 막 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너지도 안 나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합심 단결하고 이재명하고 싸워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게 객관적 여론조사인데 그래서 참 국민의힘은 참 왜 저렇게 됐을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망가뜨린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누군가 이제 뭐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단일화가 되고 거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하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함한 빅텐트 그 이제 보면은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애증의 손학규 대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뭔가 하여튼 개헌을 고리로 해서 반 이재명 연대의 큰 빅텐트를 지금 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도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옛날 분들 아닙니까? 예. 다 흘러간 분들 모여서 뭐 장기를 둔들 그 장기판이 이겼어요. 난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구시대 정치의 문법인 거죠. 구시대 정치의 문법인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변화를 견인해내든지 최대한 빨리 따라가든지 해서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듦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위들이 모이면 플러스가 되죠. 네. 저도 손학규 대표님하고 인연도 많지만 뭐 가만히 계셨다가 갑자기 만나서 밥 한 끼 먹는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계속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정치 문법이. 저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언론들이 글쓰기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결국에는 구정치인들의 노요 또는 권력 다툼의 이합집산의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그래도 개헌인이라는 건 좀 명분이 있지 않나요? 옛날에 의원님도 뭐 질공하고 이런 거 좀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87년 산문의 결과물이 헌법이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을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 100%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누구를 반대하는 정치적 매개고리로 개헌을 이용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개헌의 내용에 한 내용이 있나요? 다 달라요, 만나면. 그렇죠. 예, 어원내각제 주장하시는 분, 이원 집정부제 하시는 분,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하시는 분, 뭐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네.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반 이재명을 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개헌을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거는 장난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개헌의 내용을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합의가 안 됩니다. 개헌하자. 그리고 마치 자기들은 욕심 없는 사람으로 비치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는 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한 선거가 아니죠.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 선거죠. 그 자리를 뺏기 위한 예. 권력 싸움을 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머슴과 심부름꾼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명령하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일을 잘해서 그 성과물을 만들고 그 성과물이 잘 배분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따먹는 자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2년만 하겠다 그러고 누구는 3년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할 생각이 없는 거죠. 대통령은 일하라고 뽑는 거예요. 누가 더 일할 잘할 사람인지를 국민이 뽑는 게 대통령 선거죠. 그 자리를 따먹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와 저런 그림들을 자꾸 연출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개헌을 하겠다라는 예, 의지는 당연하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방향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저희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간 과거 대통령들이 보여준 행태나 재형조 대통령의 행태 같은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뭐 헌법이 문제가 있어서 비상계엄을 했나요? 헌법과 법률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현재 일어나는 일과 대안 제시가 엉망인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일탈이에요. 정말 망상에 사로잡힌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결국에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그래서 아까 말한 민주주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라는 정도의 각오를 가진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창달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데 과연 지금 뭐 김문수 그다음에 한덕수 뭐 다 윤석열 한 패거리 아니겠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방구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과 막 싸워요.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하면 계속 옹호만 해요. 한마디도 제가 대통령한테 의원님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데 앞으로 잘해. 이런 말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큼 잘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제는요 좋아집니다. 상반기가 어려우면 하반기 좋아집니다. 계속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지금 3년을 버텨온 사람이 한덕수 총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과거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는 빵점이죠. 그분이 무슨 경제 전문가입니까? 경제 전문가인데 우리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인가요? 경제 강요를 했다라는 그 경력 말고는 네. 경제적 성과를 무엇을 보여줬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난 3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경제 전문가, 뭐 통상 전문가. 통상도 옛날에 그 중국하고 만월 협상하고 나서 이민 합의를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해서 경질되고 이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전문가가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출세와 사익을 추구한 관료라고 의심받을 행적들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3년간은 그냥 빵점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뭐 기재부도 쪼개고 뭐 검찰도 없애고 약간 큰 변화, 약간 과격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약간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입법 독주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기재부 문제는 사실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때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 과거에도 예산과 경제 정책을 분리해서 운영돼 왔던 적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꼭 뭐 이재명 정부니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어느 정부 때 논의되는 과제입니다. 기재부를 두 개로 나누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게는 알지잖아요. 예. 검찰의 개혁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냐, 그래도 검찰이 낫지, 뭐 등등등등 이래서 반론이 있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검찰의 모습 속에서 결국 검찰이 국민 편이 아니구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고 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도 훨씬 더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검찰을 없앤다는 건 아니고 검찰의 수사권을 좀 제한하고 기소를 유지로 하고 단 중수처 이런 형태로 해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차 수사를 둬서 그러면 검찰들이 원하면 가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가서 이조직을 넘기면 그래서 검찰을 폐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폐지할 수 없는데 기능과 역할을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재배치할 부분은 재배치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그렇게 검찰을 탄압할 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쨌든 뭐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서야 국민들이 의지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권력이 없든 의지할 곳은 결국 검찰과 법원인데 네. 지금의 검찰과 법원이 기득권의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은 수술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적폐청산 이런 시즌2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죠. 그리고 뭐 적폐청산, 뭐 정치보복 이런 거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쭉 걸어온 삶을 보더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성장, 국제 경쟁력, 그리고 국민 통합 아마 그런 메시지로 계속 국정을 운영할 거고요. 단 비리와 부정이 있으면 경찰과 검찰이 그리고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제보가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보면 언론사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윤 정부의 실정과 비리에 대해서 또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정치보복입니까? 그게 뭐 특별한 정치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내란범들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단죄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마치 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막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후보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경제 성장, 민주주의 회복,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민 통합 뭐 이런 방점을 찍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취재팀이 성남에서 만난 뭐 지역 정치인인지 누구 인사가 하는 말이 이재명 후보는 꼭 해코지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분들의 생각이죠. 특히 대정동 관련된 이재명 후보 관련된 분들이 여러분들 돌아가셨잖아요. 약간 뭐 그런 것들하고 이제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참 그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까운데요. 이제 공무원들 만나보면 참 검찰 수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독하고 이제 공무원들이라는 게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왜 만났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멘탈이 무너지고 또 자기들이 받는 연금에 대한 걱정도 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하더만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그분들의 죽음은 안타깝고 하지만 그것이 이재명 탓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원인은 검찰의 수사 방식이죠. 네. 그래도 공무원들이 계속 온실적으로 살아왔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검찰에 끌려가서 정말 이게 다그치고 과거의 자기 행적을 다 캐내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게 거의 그분들의 죽음을 만든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 네. 간단하게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는 정말 잘 준비된 후보입니다. 변방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노력과 일을 해왔고요. 그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고 그리고 사법적 위험도 많이 처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단언컨대 정말로 일을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은 성과를 내는 겁니다. 말을 하거나 진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나누고 그 성과 속에서 국민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정치인과 행정가로서 만끽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통령 일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잘 준비된 그리고 성과 잘 내는 이재명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욱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